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런 과학 생명과학 부분의 권주희입니다. 오늘은 55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학적 건강관리라는 중단원 내용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우리 과학적 건강관리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질병에 대하여 우리 체내에서 어떠한 면역작용이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제 생물학적으로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질병과 이에 따른 우리 몸에서 면역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 공부 시작해 보시죠. 자, 단원은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이고요. 오늘 중단원 과학적 건강관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 그리고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교재는 237쪽에서 238쪽까지의 본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41쪽에 탐구학습 오늘 볼 예정이고 그리고 243쪽에 있는 기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질병의 종류와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면역체계가 어떤 것들이 사람에게 발달되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질병과 그리고 이제 병원체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먼저 질병 자체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질병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병원체 감염에 의하여 생기는 것만은 아니죠. 자, 질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염성 질병이고요. 또 하나는 비감염성 질병이에요. 자, 뭔가 병원체가 체내에 침입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질병이 유발되는 것은 감염성 질병이겠지요. 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예들을 아실 거예요. 흔히 감기부터 시작해서 에이즈까지. 자, 그다음 이제 비감염성 질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비감염성 질병이라 함은 특별한 어떤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는 없고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던가 또는 내적인 요인, 그 다음에 꼭 병원체가 아닌 다른 환경적 요인. 뭐 예를 들면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들 중에는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병 중에서 외상에 의한 질병들 뭐 사고가 났다거나 해서 뭐 그죠?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도 질병이 될 수 있겠죠. 외상에 의한 질병도 바로 비감염성 질병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감염성 질병의 경우는 바로 그 원인이 되는 뭐가 있다? 병원체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제 이 병원체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볼까 해요. 자, 병원체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공부할 병원체로는 크게 두 가지를 보실 예정입니다. 하나는 세균이고요. 또 하나는 바이러스예요. 자, 먼저 세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균이라 함은 뭐 예를 들면 폐렴균, 그죠? 뭐 콜레라균 이러한 이제 우리가 균자로 보통 끝이 끝나는 뭐 대장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데요. 자, 세균의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원핵세포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생명의 진화 과정 보셨을 때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하였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때 이미 우리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그 원핵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세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원핵세포라 하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세포막은 있어야겠죠. 세포니까. 그런데 이 DNA와 같은 유전 물질이 막으로, 즉 핵막으로 잘 둘러싸여 있지 않다라는 거겠죠. 핵막이 없으니까 뭐도 없는 거예요? 핵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막이 없어서 세포질에 뭐가? DNA가 그냥 흩어져 있다. 이게 바로 원핵세포 구조상의 가장 이 진핵세포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핵막이 없으니까 핵도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들, 뭐 예를 들면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는 있냐면 이 점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리보솜은 있어요. 그죠? 리보솜은 막구조의 그러한 세포소기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생물체가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효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만드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리보솜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균이 갖는 좀 독특한 그러한 특징이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포벽이라는 게 있지요. 자, 이 세균의 세포벽은 식물 세포의 세포벽과는 성분이 다르지만 어쨌든 세포벽이 세포막보다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 세포벽에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이라던가 두께라든가 이제 이런 걸로 세균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러한 어떤 이제 층이 외부에 또 발달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모라고 하는 이런 운동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균성 질환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대표적인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세균에 의한 질병, 바로 결핵이라든가 폐렴, 콜레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 조금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균성 질병들의 하나의 이제 예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바이러스성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자, 바이러스는요, 아예 원핵세포도 아니에요. 아예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어떤 표현도 쓰냐면요, 비세포 단계다. 세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바이러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세포 구조도 아니면서 스스로는 증식도 못해요. 즉, 숙주 없이는 스스로 물질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냐면요, 리보솜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효소를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가 안 된다는 것은 뭐도 안 된다? 혼자서는 증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바이러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누군가에게 기생을 할 경우, 살아있는 생물체에 기생을 하게 되면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제 우리가 숙주라고 하거든요. 그 숙주 세포 내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숙주의 여러 가지 효소나 단백질들을 빌려서 쓰는 바람에 뭐가 가능하냐면 물질 대사가 가능하고요. 자, 물질 대사가 가능하면 드디어 뭐도 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증식도 가능합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독립적으로는 전혀 물질 대사나 증식이 안 되는데 숙주 내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주 여러 가지 생물적인 특징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어디에서만? 숙주 내에서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이러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숙주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할 때에는 자신의 요소를 어차피 못 만들기 때문에 숙주의 요소를 빌려다 쓰죠. 그런데 숙주 내에서 이제 그 빌려 쓴 효소나 이런 단백질 같은 것들로 증식을 할 때에는 바이러스와 똑같은 바이러스가 또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 증식을 했을 때 아무리 숙주 것을 이것저것 빌려 썼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세균에 기생을 했을 때 세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바이러스 자체 내의 유전 물질은 증식에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유전 물질이요, 때로는 DNA가 아니라 RNA인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표적으로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 물질로 무엇을 갖고 있냐면 RNA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로 RNA를 갖는 건 아니에요. DNA를 갖는 바이러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를 구분을 하기도 해요.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는 가지고 있다?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숙주 내에서 증식을 할 때에는 증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은 누구 걸 쓰지만 숙주 거를 빌어서 쓰지만 유전 물질만큼은 누구 걸 쓴다? 자신의 유전 물질을 활용한다 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이외에 또 어떤 성분을 보통 바이러스가 같이 가지고 있냐면요.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유전 물질 주변에 단백질 성분의 여러 가지 껍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이 유전 물질 보호용 단백질 껍질로 캡시드라고 하는 것으로 요 지금 RNA란 유전 물질을 쫙 이렇게 감싸고 있죠. 또 그 겉에 외피라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렇게 보호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하면요. 그 내용물이 무엇인고 하니 핵산, 유전 물질이죠. 핵은 없지만 핵산, 즉 DNA 혹은 RNA 수준의 유전 물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이러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다? 스스로는 물질 대사와 증식을 못하지만 숙주에 들어가면 물질 대사도 가능하고 숙주의 효소를 빌어서 씀으로써 그다음 자신의 유전 물질로 증식을 해서 동일한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생산이 된다는 점이에요. 자, 바이러스성 질병의 예는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우리 예로 들었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뭘 일으켜요? 독감. 여러분,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랑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서로 다르다는 거 아시죠? 좀 더 독한 감기를 우리가 독감이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독감이라고 부르는 질병과 감기라고 부르는 질병은 근본적으로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을 때는 독감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감 바이러스라고도 해요. 독감, 감기.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들 에이즈 아시죠? 에이즈.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이름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세균성 질병의 경우에는요. 항생제라는 걸로 치료를 해요. 그러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어떻게 치료하게요? 항바이러스제 이런 걸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뭐라 그래요? 앓고 지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 하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세균성 질환도 비슷한 그러한 어떤 이유는 있어요. 세균성 질환도 뭐 그렇게 쉽게 치료하기가 어려운데 이 바이러스성 질환의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치료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성 질환의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치료상의 어려움은 무엇인고 하니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사람에게 감염이 됐으면 사람 세포가 숙주세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그 증식의 요건이 숙주의 여러 가지 효소를 빌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사람 세포에 감염된 바이러스를 어떻게 좀 해하려고 하면 그래야 치료가 되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있는 그 사람의 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세포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야만 바이러스의 작용도 같이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드리기가 좀 힘든 거죠. 물론 이제 뭐 세균성 질환도 좀 이제 그런 측면은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숙주의 여러 가지 이 체계를 이용해 먹는다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조금 더 치료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균성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 같은 경우에 얘도 여러분들이 조금 차이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도 여러분들 구조상의 차이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의 특징들 이런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를 들면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고 스스로 증식을 못한다는 건 바이러스의 특징이죠. 그러면 세균은 어때요? 세균은 스스로 가능하죠. 독립적인 어떤 원핵 생물로서 스스로 물질 대사도 하고요. 스스로 증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병원체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이제 생물체는 어떠한 면역 체계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는가?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면역 체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면역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이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하나는 선천성 면역이고요. 또 하나는 후천성 면역이에요. 자, 선천성 면역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냐면요. 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비특이적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후천성 면역을 특이적 면역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표현이 어려운데 요 선천성, 후천성부터 일단 해결을 해볼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선천성이라는 것은 어떤 병원체 감염 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늘 가동 중이에요. 늘. 자, 예를 들면 뭘 얘기하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피부가요. 약간 이 병원체에 대한 물리적 장벽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피부가요. 약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병원체들이 물론 완전히 막 죽이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감염으로부터 약간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가 이렇게 물리적 장벽 구실을 하는 곳은 병원체가 감염되었을 때 짠 나타나나요? 아니잖아요. 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선천성이라는 표현을 붙인 거고요. 후천성이라는 것은 감염이 되면 거기에 맞춤식으로 면역 체계가 가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다시 말하면 특이적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자, 요 비특이적, 특이적은 이제 물론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선천성이라는 말과 비특이적이 같은 말은 아니에요. 자, 이거는 또 무슨 뜻이냐면 비특이적이다, 특이적이다라는 것은 항원의 종류,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을 하느냐, 구분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이거는 구분을 한다는 걸까요? 안 한다는 걸까요? 구분을 안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까다롭게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따로따로 면역 체계가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게 말하면 항원을 인식하지 않고 아무거나 다 비슷한 방어 체계로 방어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여 항원의 종류에 따라 굉장히 거기에 맞춤식으로 방어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뜻이 뭔지 잘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럼 선천성 면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천성 면역은 아까 말씀드린 피부 또는 우리 끈적끈적한 점막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코 내부에 이렇게 만져보면, 코 파실 때 여러분 만져보면 아시죠? 약간 끈적끈적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데 보면 점액이 끈적끈적한 그러한 액체가 이렇게 좀 분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식균 작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 반응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름은 되게 멋있지만 식균 작용, 염증 반응 이런 거는 뭐에 속한다? 선천성 면역에 속한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천성 면역입니다. 비특이적 면역이라고도 하지요. 자, 크게 지금 4가지가 있는데요. 피부나 점막 그 존재 자체. 그죠? 자, 이런 건 이제 물리적인 어떤 장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짝 이런 부위가 pH가 좀 낮아요. pH가 낮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약간 산성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 병원체들이요. 산성 환경에서는 그렇게 증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증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분비액. 예를 들면 눈물이라든가 침이라든가 콧물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저 우리가 좀 이렇게 흘리면 좀 지저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안에 살짝 항균 작용을 하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이제 방어를 해주는 거죠. 우리 눈물이 눈에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눈이 가만 보면은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딱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외부에 이 병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콧물도 그렇죠.
콧구멍으로 병원체가 막 무차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보면은 이러한 분비액들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 분비액 속에는 이러한 약간의 항균 작용을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말고 되게 멋있는데 선천성 면역. 그 항원의 종류를 뭔가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늘 가동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균 작용, 요거는 조금 설명이 와닿으시지 않나요? 지금 용어를 보면 균을 먹는다 그 뜻이에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요거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백혈구 중에서 대식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뭐 호중성 백혈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대체로 다 백혈구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병원균을 세포 내로 쫙 끌어들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세포 내에서 가수분해 요소가 나오면서 그것이 분해돼요. 자, 요거 이제 조금 이따 자세하게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줄로 알아요. 갑자기 이렇게 어디가 벌겋게 이렇게 부어오르죠. 약간 만지면 좀 뜨끈뜨끈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뭐 가끔 고름이 나올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낫죠. 그죠? 바로 이 염증 반응 같은 경우도 알고 보면 세포가 손상되면서 뭔가 이제 병원체 같은 것들이 침입을 했고 그때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그 병원체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이 세포가 손상되면 자동으로 이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주변이라는 거는 이 손상된 그 세포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혈관이 확장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피들도 막 이제 몰리겠죠. 혈관이 약간 그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리고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백혈구가 조금 더 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요 식균 작용이 그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요 두 가지는 우리 좀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뭐냐면 식균 작용인데요. 자, 이 내부가 대식세포나 이런 것의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좀 대식세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이제 혈액 공간이에요. 그러면 대식세포가 이 병원균을 잡아들입니다. 어떻게 잡아들이냐면 이 막이 요렇게 함입이 되면서 주머니를 만들어서 여기다 딱 담아가지고 딱 가둬버려요. 그럼 이제 주머니 안에 이 병원체가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주머니를 이제 식포라 그래요. 먹어서 만든 주머니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백혈구 안에는 리소좀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되게 많아요. 리소좀도 이제 막구조의 세포 소기관인데요.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소화효소, 가수분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탄수화물의 반응 얘기할 때 물이 첨가되면서 뭔가가 분해되는 반응 얘기했어요. 요 가수분해를 담당하는 효소, 다른 말로는 소화하는 효소라 그러거든요. 소화효소,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리소좀하고 이 식포가 쓱 합쳐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만나요. 이 안에는 병원균이 있었는데 병원균이 이 가수분해 효소랑 만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균이 가수분해돼 버려서 소화돼 버리는 거예요. 요 작용을 식균 작용이라고 하고요. 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 대식세포는요. 어떤 병원균이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무조건 있으면 다 잡아먹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속한다? 보기에 굉장히 멋지지만 뭐에 속한다? 선천성 면역, 비특이성 면역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염증 반응의 과정도 한번 볼게요. 염증 반응도요. 최종적으로는 식균 작용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자, 지금 찔렸어요. 바늘에 찔렸는데 지금 찔리면서 혈관 속으로 또 이 주변 세포가 막 손상되면서 병원균이 이 세포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주변의 세포들이 막 손상됐잖아요. 찔렸으니까. 근데 세포가 손상되면 꼭 뭐가 분비가 되냐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가 돼요. 손상된 세포에서 늘 준비되어 있다가 늘 이렇게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세포가 딱 손상되면 쫙 분비가 되는 화학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히스타민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 히스타민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주변에 모세혈관인데 히스타민이 분비된 쪽에 이 모세혈관은 부풀어요. 혈관이 이렇게 좀 굵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좀 혈액량이 많아지겠죠.
그런데다가 이게 마치 풍선이 이렇게 부푸는 것처럼 되면서, 자, 풍선이 부풀면 여러분들 그 풍선 고무막이 더 얇아지죠.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모세혈관 벽이 더 얇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간. 자, 그거를 이제 사실은 얇아졌다라기보다는 투과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원래가 물질을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곳의 투과성이 더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혈액 속을 흐르고 있던 백혈구들이 더 많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백혈구는 원래 운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요. 더 잘 넘어가요. 그 전보다 히스타민 때문에 투과성이 높아지는 바람에. 그럼 이제 신났다고 요 주변에 몰려서 어떻게 해요? 식균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병원균도 같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시세포가 신나게 식균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 백혈구와 이 병원균의 사체들이 이렇게 좀 삐져나가면 고름. 그 다음에 여기 혈관이 막 부푼다 그랬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어 보여요. 그리고 더 벌겋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열도 더 발생하고요. 그게 바로 염증 반응의 특징입니다. 자, 염증 반응도 되게 멋있지만 이 병원균에 대한 어떤 인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그리고 원래 늘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침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무슨 면역에 속한다?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 면역에 속한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색다른 면역을 공부를 해보시죠. 뭐요? 후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은 병원체의 감염이 이루어져야만 가동이 되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특이적 면역이라는 거예요. 자, 특이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는 쟤 참 특이하다. 그럼 유니크한 거죠. 독특. 근데 이 특이적, 우리가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특이적은요. 유니크, 독특이 아니에요. 까다롭다라는 뜻이에요. 맞춤식으로. 즉 무난하게 이거저거에 하나의 체계로 다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병원체냐에 따라 따로따로 항원의 종류에 따라 따로따로 반응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특이적 면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특이적 면역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고 하니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항원, 항체 반응이고요.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체를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건 다 항원이에요. 예를 들면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들도 항원이 될 수 있지만요. 또는 우리 사람의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백질과 다른 종류의 단백질도 항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체는 항원에 대항하여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에요.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 후천성 면역은요. 관여하는 세포가 조금 전문화된 세포가 따로 있어요. 그것들이 누구냐면 주로 림프구가 관여합니다. 아까 이 선천성 면역의 식균작용, 요거에 주로 관여하는 세포는 뭐였죠? 대식세포였죠. 자, 그런데 후천성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는 이것도 물론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조금 더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훨씬 이게 기능이 갖춰진 분화된 그러한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림프구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B 림프구라는 게 있고 T 림프구라는 게 있는데요. 후천성 면역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림프구들이 주로 관여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천성 면역에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38쪽에 그림이 있네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마 각 학교 내신 문제나 아니면은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데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러한 이제 관련 자료예요. 자, 요거를 한번 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 보니까 뭐 B림프구 이런 말 있죠. 그죠? 자, 림프구가 관여를 하는데 여기 뭐 보조 T림프구. 그죠? 자, 이렇게 림프구들이 이렇게 곳곳에 보이고요. 자, 이제 맨 앞부터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후천성 면역이 일어나려면 림프구가 관여를 해야 되는데 보조 T 림프구건 B 림프구건 림프구들은요 다 생기기는 골수의 간세포라고 하는 데서 계속 생겨나요. 이 골수에는요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줄기세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러한 림프구들도 만들어내요. 그런데
골수는 T림프구건, B림프구건, 림프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두 림프구가 일단 여기서 만들어지고 나면은 B림프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성수까지 하면서 B림프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기능의 분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T림프구는 안 그래요. 즉 B림프구는요. 골수에서 생겨서 골수에서 성숙을 하고요. T림프구도 보조 T림프구, 뭐 나중에 세포독성 T림프구 여러 가지 T림프구가 있는데 어쨌든 앞에 뭐가 붙었건 T림프구라는 것들은요.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골수에서 성숙을 하지 않고 가슴샘이라는 곳에서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성숙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나눠서 부르는 거예요. T림프구냐 B림프구냐. 이해가시죠? 다 만들기는 골수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B림프구가 성숙된 상태로 이제 출발해 봅시다. 자, 이제 골수에서 B림프구가 지금 성숙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항원이 1차로 침입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물체에 이 사람의 세포에 처음으로 이제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어떤 특정 항원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조 T림프구가 이 항원을 인식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요. 물론 이 보조 T림프구도요. 항원이 침입하게 되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면서 B림프구가 가만히 있다가 보조 T림프구의 자극을 받잖아요. 결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증식이 돼요.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이 증식은 일종의 세포 분열인데 어떤 세포 분열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이 있고 감수 분열이 있는 거 아시죠? 이건 뭐게요? 체세포 분열이에요. 세포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동일한. 그런데 그냥 막 세포 분열에서 세포 숫자만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 분화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자, 분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라는 걸로 분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는 다 B림프구 일종이에요. 즉 B림프구가 체세포 분열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다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이름이 다르죠. 이게 왜 다르냐면 역할이 달라요.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기억세포는 지금 당장 항체를 분비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능적인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 것을 분화라고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B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증식을 하면서 분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걸로 분화가 된다?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그럼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도 일종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것도 B림프구예요. 유전적으로는 동일해요.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형질세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거 용어니까 외우셔야 돼요. 형질세포는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항원항체 반응에 그 중대한 업무를 띄어야 하는 항체라는 걸 만들어요. 이 항체는 단백질로 된 물질이고요. 보통 이렇게 Y자형으로 나타내는데 요게 이제 항원과 결합을 하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항원이 약간 독성이 중화되고요. 그 다음 어디 못 가게 항체들이 여러 항체와 여러 항원의 덩어리가 생겨요. 쫙쫙쫙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나가던 대식세포가 여기 누가 병원균을 모아놨네? 한꺼번에 확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항원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특정 항원과 결합하는 물질, 단백질로 된 물질, 그걸 뭐라 그런다? 항체라고 하는데 이 항체의 특징은 뭐냐면 이 면역이 무슨 면역이죠 지금? 특이적 면역이죠. 그 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르는 핵심이 바로 이 항체의 성질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항원이 침입했느냐에 따라 항체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항체의 결합이에요. 그런데 이 항체는 아무 항원하고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결합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항체의 항원에 대한 특이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관계의 특이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까다롭게.
자, 그럼 이제 여기 다시 가볼게요. 자, 지금 요 항체가 어느 상태에서 좀 설명드렸냐면 특정 항원이 1차 침입한 상태에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억세포는 도대체 뭐 하는 애냐. 기억세포를 일명 선생님이 별명을 지어봤어요. 두고보자세포요. 두고보자세포. 이거는 뭐냐? 지금은 당장 항체를 만들지 않아요. 두고 봐요. 누구를? 아까 침입했던 저 1차 침입했던 저 항원을. 두고 보자 하고 있다가 오 마침 아까 들어왔던 그 항원이 2차 침입했어요. 이거는 아무 항원의 2차 침입이 아니고요. 들어왔던 항원이 다시 재차 침입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기억세포가 활약을 하기 시작해요. 이 기억세포는요. 이 앞의 과정 생략. 보조티림프구가 뭐 이거 촉진하고 이거 다 생략하고요. 바로 아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된 요 과정 있죠? 그걸 갑자기 여기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때 만들어지는 형질세포는요. 아까 처음 1차 침입 때 만들어진 형질세포보다 더 많아요. 형질세포가 많아지면 뭐도 많겠습니까? 항체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보다 더 많이 그려져 있죠. 그 이유는 동일 항원이 2차 침입했을 때 항체의 양은 생성되는 형질세포 자체가 많기 때문에 더 양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이 과정 생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즉각적으로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때 항원항체 반응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생물체가 사람이면 항원이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항체가 너무나 즉각적으로 항원을 막 결합을 해서 이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활동이 아주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2차 침입이 일어났을 때는 그 병을 앓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말 하냐면 어렸을 때 어떤 특정한 질병, 뭐 홍역이나 이런 거 한번 앓고 나면 다시 안 앓는다 그러죠. 그게 바로 이런 원리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탐구학습으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항체의 구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항체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Y자형으로 그리고 특정 항원에만 결합한다 그랬죠. 자, 그 이유를 지금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항체의 구조인데요. 뭐 이런 말은 다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멋있게 그냥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항체는 Y자형으로 나타내는데 요 양쪽 끝부분, 여기만 항체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요. 항체가 단백질이니까 이제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은 모든 항체가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 끝부분만 달라요. 그런데 이 끝부분이 바로 뭐 하는 부위냐면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그러면 요 끝부분이 항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의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 어떤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항체는 이렇게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가 두 군데 있어요. 됐습니까?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한다. 그렇다고 여러분 1대1의 반응을 하는 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 양쪽에 붙죠. 또 이 항원에도 또 다른 항체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항원항체 덩어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항원항체 반응이 있어서 1차 침입 때와 2차 침입 때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항원이 1차 침입했을 때와 동일한 항원이 2차 침입. 여기 보면 항원 A는 두 번이죠. 요거는 1차, A에 대해서는 1차, A에 대해서는 2차예요. 그런데 B는 앞에 들어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B2연은 몇 차예요? B는 1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항체의 농도를 보세요. 1차 침입 때는 이만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항체가 바로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때 뭐 하고 있게요? 막 보조티림프가 이식하고 그러는 단계가 필요해요. 굉장히 좀 뜸을 들이죠. 그랬다가 항체가 생성되는데 이 기울기도 잘 보세요. 최고 농도도 잘 보세요. 이 정도 형성이 돼요. 1차 때예요. 누가 만들었죠? 형질세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항체가 생겼다는 거는 이때 형질세포가 이미 생겨 있었다는 거고 그때 동시에 뭐가 같이 생기죠? 기억세포가 다시 생기죠. 그 기억세포가 쭉 기다리고 있다가 항원 A가 2차 침입하니까 어떻게 해요? 드디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다시 분화하는데 이때 형질세포는 양이 더 많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때요? 와우! 이게 지금 여러분 3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몇 배예요? 10의 제곱, 2제곱, 세제곱 그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숫자를 보세요. 엄청난 농도로 항체가 생성이 되는 데다가 and 기울기를 보세요.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이 공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 잘 보세요. 왜 이렇죠? 이 2차 침입 때 이렇게 효과적으로 항체를 많이 빨리 만들 수 있게 한 건 누구 덕분이다? 1차 침입 때 이미 형성된 누구 덕분이다? 기억세포 덕분이다. 그죠? 자, 그런데 왜 항원 B는 이때 같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같이 안 올라가고 따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는 지금 1차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두 종류의 항원이 들어왔지만 항원 A에 대한 항체와 항원 B에 대한 항체가 따로따로 생기죠? 이게 바로 뭐다? 항체의 항원에 대한 뭐다? 특이성이다. 따로따로 항체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확인 문제 보면서 우리 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백신을 이용한 예방접종 갑자기 나왔는데요. 백신이 바로 뭐냐면요. 자, 여기 항원을 1차 침입했을 때 이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항원이 엄청나게 독성이 강한 항원이에요. 그러면 1차 침입 때 항체 농도가 되게 늦게 형성이 되는 데다가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올 수 있어요. 이 항원이 굉장히 독성이 강할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체내에서 이거를 쇼를 시켜줘요. 어떻게 하냐면 독성이 약한 항원을 주사로 그 백신 안에 주사가 항원 주사예요. 대신 이 사람에게 독성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항원을 잘 정제해요. 대신 뭐는 만들어질 수 있게, 기억세포는 만들어질 수 있게. 그렇게 주사를 딱 해주고 나면 이 사람은 그 병에 대해 앓지 않지만 뭐는 생겨요? 기억세포는 생겨요. 이미 입안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백신에 의하여.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항원이 막 병원균으로 돌아다닐 때 이 사람이 또 감염이 되면 이 사람에게 몇 차 침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2차 침입이 되는 거죠. 그럼 항체 농도가 엄청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그 병에 대하여 앓지 않고 넘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신을 이용한 예방접종은 면역 반응의 원리 이용한 것인데 백신이 어떤 원리로 병을 예방하는지 서술하시오. 뭐라고 하면 돼요? 백신에 뭐 있다? 독성이 약화되거나 죽은 항원이 들어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1차 면역 반응을 인위적으로 일으켜주고 그렇게 됨으로써 기억세포의 형성을 돕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어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다른 질병에는 효과가 없는 이유. 자, 바로 뭐 때문입니까? 항원에 대한 항체의 특이성 때문입니다.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풀면서 오늘 내용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243쪽에 기본 문제 8번부터 가겠습니다.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옳게 짝지은 거래요. 자, 요런 거는 비감염성 질병이죠. 암은 대부분은 비감염성이고요. 일부 감염성도 있긴 있습니다. 비감염성, 요거는 감염성이에요. 자, 쭉 가시는데 잘 된 게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요거는 전형적인 감염성 질병이고요. 요거는 비감염성 질병이죠. 그죠? 자,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 9번이에요. 병원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래요. 자, 바이러스는 일단 핵이 없는은 맞아요. 세포예요? 아니라 그랬죠.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입니다. 세균은 뭘로 치료한다? 항생제. 요게 바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러한 약입니다. 맞고요. 폐렴을 일으키면 뭐죠? 세균. 세균은 원핵세포 구조 생물이죠. 맞아요. 정답은 느드 4번 골라주세요.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방어작용인데 뭘로 나눠보냐면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눠보래요. 자, 요거 뭐죠? 요거 선천성. 요거 선천성. 아까 우리 과정 보셨습니다. 요게 바로 뭐다? 특이적 면역에 해당하는 후천성 면역이죠. 그러면 잘 정리된 게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그죠? 자, 이제 우리 11번으로 갑니다. 자, 이 그림 중요하다고 했고 아까 한번 공부했죠? 자, 여기서 지금 항원항체 반응의 이 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기억세포라는 거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 기억에. 항원항체 반응은 특정 항원을 인식하여 방어하는 특이적 방어이다. 맞죠? 그죠? 특이적 방어라는 말의 설명도 잘 되어 있고요. 항원항체 반응은 대표적인 특이적 방어예요. 기억 맞고요. 니은에 이거 선천성 면역인가요?
아니죠. 후천성 면역, 그 다음에 특이적 면역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니은 틀렸고요. 디귿에 항원이 1차 침입했을 때보다는 2차 침입했을 때 어떻게 된다? 형질세포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체의 농도가 더 높지요. 따라서 디귿 맞습니다. 더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빨리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정답은 3번 그드 골라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12번이에요. 이것은 예방접종 시 약화된 병원균이나 독소 불활성된 바이러스 등을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주사하면 주입한, 자, 여기 뭐가 들어있대요? 항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한 뭐가 형성돼요? 기억세포가 형성돼서 동일한 항원이 다시 침입했을 때는 이 사람 몸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셈이다?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신속하게 항원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차 면역 반응 때는 항체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백신 또는 예방주사 이러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백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공 면역이에요. 그죠? 인공적으로 뭔가 면역을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인공 면역에는요, 백신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백신 예방접종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항원이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이미 병에 걸렸어요. 막 앓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걸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그죠? 불난데 그죠? 부채질하는 거죠. 그럴 때는 뭐를 해주냐면요, 면역 혈청이라는 것을 주사하기도 해요. 요거는 뭐냐면요, 그 항원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는 혈액을 수혈해줘 버리는 거예요. 항체를 공급해 주는 게 바로 면역 혈청 주사입니다. 이것도 주사 형태고 이것도 주사 형태인데, 요거는 예방의 원리고, 그죠? 요거는 치료의 목적이라는 거. 그죠? 둘 다 인공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중단원이 바뀝니다. 첨단과학과 질병치료라고 하는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꼭 해오시기 바라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